네, 그럼 오늘 영남 리더스 포럼은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으로 이재영 교수님의 신간 호모 사이언스 사피엔스라는 제목의 북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잠시 후 영남 리더스 포럼 이재영 교수님의 북콘서트에 앞서 수필가이시며 낭송예술 지도사이신 이경희 영일만 신앙송예술협회장님께서 5월의 마지막을 맞아 감동적인 신앙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살구나무 유대준 쏙쏙 뼈가 쑤신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에 갔다. 검버섯 덕지 핀 스레트 낡은 집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기도 주섬주섬 걸치고 병원 가면서도 애를 잘 있고 선이와 철이도 잘 있냐 다며 어머닌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는다. 골밀도 공사를 위해 분홍 가운으로 갈아입은 어머니. 아이고 빛깔이 참 곱다. 아 이게 공단이냐 다우다냐. 아이고 시집갈 색시처럼 만져보고 비벼본다. 그때 젊은 날의 푸른 물살이 주름 속으로 잠깐 흘렀을까. 한때 꽃자리였던 엉덩이 테이블에 얹고 허리 펴지 못한 채 왜 산자로 눕자. 이미 이승과 저승이 한 몸으로 섞인 차디찬 생. 그 슬픔이 기계를 읽힌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발람에 기운 풍성했던 젖가슴이 백마루에 말라붙은 살구꽃잎같이 쪼글쪼글하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발람에 기운 풍성했던 젖가슴이 백마루에 말라붙은 살구꽃잎같이 쪼글쪼글하다. 새가 날려 따가운
묻힌 그 노래에 봄날이 간다. 네, 그럼 이제부터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강의는 한동대학교 포스코 석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재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동대학교 포스코 석자 교수, 포스텍 첨단 원자력 대학원 겸직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사 중엔 인사이신 이재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뜻밖은 모르겠고요. 사실은 좀 전에 그 신앙송을 들으면서 진짜 봄날이 가는구나. 5월의 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좀 산책하다 보면 이제 석류꽃이 많이 피어 올라가지고 6월이 이제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날이 가는 것도 너무 아쉽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또 이제 푸르른 6월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북콘서트 이게 제가 여기 이제 인연을 맺은 거는 우리 영남경제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이 포럼에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달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간간히 이러저러한 멘트를 던졌는데 회원님들 중에는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재영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올 3월 달에 책을 2권을 냈어요. 그래서 한 권이 오늘 얘기할 호모 사이언스 사피엔스라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평범에 도둑맞은 탁월함이라는 책을 두 권이 우연히 이제 동시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우리 포럼의 우리 회원님들께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 탁월함 책은 이제 청소년을 위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중 있는 호모 사피엔스 사이언스라는 이 책을 한번 좀 같이 하면은 격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책으로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사실 이제 포항 이 책을 갖다 제가 쓰게 된 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포항에 한동대학교에 있으면서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뼛속까지 과학기술자고 특별히 원자력 전문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 공대 교수님들하고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노트를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꽤나 돌아다니는 공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또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하고 인간 우리 문명, 정신, 종교와 철학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용산이라는 곳에 갑자기 제 학생 하나가 이제 용산에 가보자. 그래서 용산 아시죠, 여러분들? 월포 포스코 휴양관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보통 이제 월포 해수욕장 가서 뒷산을 올라가 있다는 사람 거의 없죠. 그 동네 주민 빼고는. 근데 저보고 거기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갔는데 용산이 굉장히 야트막한 산인데 그 맨 꼭대기에 용두암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 두 사람이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딱 좋을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월포 앞바다 해안이 쫙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엄청난 규모의 돌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너무 이상하다.
여기 웬 저런 큰 돌이 갑자기 삐쭉 나왔나? 그랬더니 봤더니 고인돌이었어요. 그래서 고인돌 같은데 그리고 봤더니 역시 고인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시에서 거기다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산 그 용두암까지 올라가는 조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고인돌 2기를 봤습니다. 물론 그 올라가는 길 전체는 공동묘지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묘지 좋은 터는 다 알아가지고 거기도 일단 공동묘지가 쫙 있고 그래서 밤길로 올라가면 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을 만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낮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 고인돌을 보면서 고인돌 돌이 거의 제 키만한 큰 돌이고요. 여기 고인돌은 약간 밑에 돌을 갖다 크게 세우지 않고 밑에 돌은 기반석만 좀 있고 꽉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자가 뭐 짐승이나한테 이렇게 훼손되지 않게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무거운 돌을 끌고 온 걸로 볼 때 이 망자는 이 동네에서 꽤나 유력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저기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뭐 이런 현대인들이 저기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서핑도 타고 막 이러지만 생각을 좀 뒤로 해보면은 그 옛날에 저 고인돌 돌을 날랐던 사람들, 그 다음에 돌도끼, 돌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까? 우리랑 무슨 다른 생각이 있었을까? 그때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고 깔깔 웃었을까? 뭐 이런 그런 상상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선사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했을까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거는 저기 영국의 스톤헨지라고 영국에도 벌판에 저렇게 거대한 돌을 세워놓고 춘분과 추분 이런 것들을 맞춰보기도 했고 저 가운데는 인골도 자꾸 나와서 인신공양을 했던 터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스터 섬이라고 칠레 주변에 있는데 거기 이 섬에는 모아이라는 이런 거대한 석상이 있죠. 제주도 가면 돌하르방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어떤 그 기념물을 이렇게 세우고 그거에 의미를 뒀다라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막 저렇게 큰 돌이 왜 필요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주인하고 교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잡았던 이런 사냥물들을 짐승들을 그려내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보시죠. 손바닥을 탁탁 찍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문자가 없으니까 거기다 뭐 이재영 왔다 가다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한다 팍 찍고 가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우리처럼 지금 말을 하고 뭐 휴대폰을 쓰지 못할 뿐이었지 생각은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과학기술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이랬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그런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초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쓰는 거를 후딱 썼는데 여기 이제 좀 징그러운 해골바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서 이따 이걸 다 잊으셔야지 이따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이 두개골은 되게 크죠, 그죠? 크고 요거는 조금 작고 이게 우리들의 해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사람들의 해골인데요. 우리 두개골은 이렇게 동그랗죠, 그죠? 이게 동그래야지 스님이 됐을 때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요즘 애들은 다 뒤통수가 동그란데 다 이렇게 누표 길러가지고 다 빤빤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깎으면 별로 이쁘지 않은데,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이 뒤통수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힘도 세고 이랬던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 뭐죠?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크리스탈 해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통수 튀어나온 그 해골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해골을 딱 꽂았더니 막 이상한 일 벌어진 그런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기 젊은 친구들은 이거를 되게 잘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우리나라 너무 좋아하는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거기 박물관에 갔더니 진짜 이 뒤통수 튀어나온 두개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귀족이 되려고 그러면 이 뒤통수가 튀어나오게끔 머리를 갖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뭔가 신분이 다르다. 그래서 머리 자체를 다르게 했던 이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람들을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차이를 부르기 위해서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두 번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여기서 이제 사피엔스라는 건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호모는 어떤 무리 이런 뜻의 지혜를 가진 무리. 이게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도 밤나무, 쟤도 밤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밤나무인데 앞에 붙이듯이 호모란 말은 이렇게 비스름한데 지혜가 있으면은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지혜가 있으면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요 사피엔스 두 마디에서 요 사피엔스를 사이언스라고 바꾼 그걸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혜도 있고 과학기술도 있는 인간.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발 하랄이라고 이 사람도 아주 대머리를 해서 제가 좀 귀여워하는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죠.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그죠?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잘 안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앞에 조금 있다 멈추는 책인데 이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인류 역사 전체를 혁명으로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인지혁명, 그다음에 농업혁명, 뭐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혁명으로 그런데 인지혁명이 뭐냐면은 인간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원숭이에서 지금 호모 사피엔스까지 오는 요 과정에 두개골의 용적이 얼마나 커졌냐. 갑자기 이제 혁명적으로 커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사피엔스 사이언스가 이렇게 있는데 호모 요건 네안데르탈인데 거의 두개골 용적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하나는 사라졌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그린 이 그림은 조금 너무 이상하죠. 이런 존재가 없어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경을 갖다 이렇게 딱 매핑해가지고 우리 몸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나 이걸 그린 거예요. 봤더니 우리 뇌에 많은 신경이 이렇게 얼굴, 그죠? 손 거기에 돼 있고 나머지 뭐 다리랄지 뭐 배꼽이랄지 뭐 이런 거는 거의 신경이 연결이 작은 거예요. 그 신경이 얼만큼 연결돼 있나 그 밀도로 우리 몸을 달리 그린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거의 그 랍스터 같이 생겼죠. 손이 딱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하고 혓바닥 말을 막 해야 되니까 눈, 귀, 그죠? 코, 여기 얼굴도 이렇게 우리 지금 생긴 거랑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뇌가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손을 잘 쓰면 어떨까요? 뇌 자극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 보면 호두 같은 거 계속 돌리고 그러잖아요. 손을 갖다 자꾸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호뮤니쿨러스라는 이 그림인데 이거는 신경 과학자들이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뇌가 비록 우리 몸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그 과정은 이와 같이 됐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요거에서 조금 그림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 뭐가 있냐면 우리 네안데르탈하고 우리 차이가 여러분들 뒤통수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여기가 좀 불룩하잖아요. 네안데르탈은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없는데 요쪽을 소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뇌가 굉장히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었냐면은 사실은 이제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 손해가 발달하면 뭐가 되냐면 감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섬세한 손발을 잘 쓰는 그런 기능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손발을 잘 쓰는 걸로 우리가 네안데르탈을 이겼던 것 같아요. 바느질도 정교하게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오히려 인지혁명보다는 저희 손발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좋아진 이 인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의 포식자 또는 거대한 맘모스 같은 이런 거대한 짐승들을 사냥을 하면서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사냥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더 이상 잡아먹을 짐승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용두암 아래서 바라본 우리 월포리 해안 같은데 이제 몰려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바닷가는 뭘 해도 먹고 살잖아요. 조개도 채취하고 김도 따먹고 미역도 따먹고 또 육고기가 먹고 싶으면 산 뒤져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풍부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상상하고 이제 얘기꾼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서로 재미없으면 그만 내려가라 그러면 또 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이랬던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궁금증과 호기심 중에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야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저 하늘은 왜 저렇게 까마한가? 별이 왜 저렇게 많어? 저건 누가 만들었지?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과학적인 질문이죠. 지금 과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인데 그때 당시에 저 호모 사피엔스들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단 답을 할 방법이 없어요.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한 거냐면은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지어낸 거죠. 이야기를 지어낸.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제 그 고대의 우리가 보통 이거를 코스모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주 창생 설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그런 게 있고요. 나라마다 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혼돈의 삼신,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 이 세 개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자식 중에서 제우스가 이 삼신을 물리치고 질서의 신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또 수메르 같은 데서도 혼돈의 삼신이 있고 걔네들이 이제 세상이 온통 어지러운데 갑자기 마르두크라는 질서의 신이 질서의 삼신이 모여서 다시 혼돈의 신을 정벌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 장자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남해하고 북해의 왕이 있는데 중앙에 이제 놀러 와요. 놀러 와서 이제 하면은 계속 해마다 이제 잔치를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중앙에 있는 신이. 그래서 그 신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우리도 뭘 좀 이 사람한테 해주자. 그런데 얼굴 보니까 얼굴에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신이 그냥 이렇게 빤빤한 거예요. 야, 저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멍을 하나씩 뚫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얼굴에 구멍이 7개인데 7개를 이제 다 뚫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앙의 왕이 딱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자에 나오는 건데 중앙의 왕 이름이 혼돈이에요. 혼돈. 그래서 혼돈에다 구멍을 뚫어줬은 게 질서가 생겨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카오스에서 오더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거를 옛날 사람들도 질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맨 처음에 아주 좁쌀보다도 작은 그 곳에 그게 뻥 터졌다는 거예요. 맨 처음 우주는 좁쌀보다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뻥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현대 우주까지 오는데 138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우주론이 지금 현재 이제 표준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주 방정식들을 하나하나 꿰 맞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이상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주가
11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중우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포럼에 있지만 지금 다른 우주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왕자일 수도 있고 공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주에서는 아주 살인범이 돼가지고 지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중우주론도 있고요. 지금도 이제 사실상 오늘날 과학자들이 굉장히 우주에 관해서 엄청난 좋은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도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현대의 과학 기술도 옛날 사람들의 그 설화 이야기와 비슷한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런 면에서 이제 과학자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사람들의 상상력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용산에서 바라본 그 구석기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석기인들도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고인돌을 만들고 사람을 장례 지냈잖아요. 그냥 짐승한테 먹으라고 안 주고. 그랬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한 거죠. 왜 죽지? 우리 엄마가 왜 죽었지? 우리 아버지 왜 돌아가셨지? 이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 거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이 나를 죽게 할까? 그죠? 그러면서 신을 상상하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종교인들은 무슨 말이야? 신을 상상하다니.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엄연하게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신은 만들어진 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신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사실상 우주인인데 그 우주인이 지구에 자원을 얻으려고 왔다가 여기에다 문명을 떨기고 갔고 우리가 이제 그들을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종교인들은 무슨 소리냐? 신은 살아 있고 바로 그 신이 우리 모두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신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종교가 탄생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 혹은 신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죠? 신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 신은 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고 죽지 않고, 그죠? 나의 생명까지도 취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한참 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 천재예요. 천재인데 워낙 몸이 약해가지고 얘를 학교 보내면 애들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냈어요. 친구들이 때려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혼자서 집에서 자라는데 12살 때 혼자서 마당에다 삼각형을 그리면서 그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혼자 알아냈어요. 학교도 안 간 애가. 그리고 14살 때 프랑스 파리 학술원에 출석을 해서 첫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17살 때는 삼각형과 관련된 수학자들이 보통 1년 자기 평생에 한두 개도 하기 어려운 걸 200개 명제를 알아낼 정도로 총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31살이 됐을 때 사실 마차 사고라고 그러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번개가 쳐서 그 나무가 반으로 짜게지는 거를 봤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이 과학자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도 다 신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자조차도 그 순간 이 파스칼은 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약간 잘못 맞춰가지고 나 대신 내 어린 시절에 거기서 놀던 그 나무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스칼이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수도원에 갑니다. 수도원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참회 생활을 해요. 근데 이때 참회를 어떻게 했냐면은 옷에다가 못을 막 박아가지고 나쁜 생각이 든다거나 막 자기 잘못이 떠오르면 그 옷을 잡아 당겨서 그 못이
자기 몸을 파고들게, 그래서 피를 막 질질 흘리는 그런 참회를 했어요. 그래서 31살서부터 한 9년간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파스칼이 죽고 나서 이제 누이 동생이 파스칼 그 수도원의 그 조그만 한 평짜리 방에 가가지고 봤더니 조그만 책상인데 책상 서랍에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그 뭉치는 뭐였냐면 파스칼이 그냥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그 글의 맨 앞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글이 있는 그 유명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팡세라고 이제 제목인데, 팡세라는 게 뭐냐면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생각들. 그냥 파스칼이 그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과학을 내려놓고 신에게 온전히 귀의하다가 그렇게 죽었죠. 40이 되기 전에 죽은 유도란 천재인데, 이 파스칼의 일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똑똑한 과학자가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 운명이라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신에게 귀의를 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자기의 총명함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것만 봐도 인간들이 얼마나 죽음과 신을 두려워하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진짜 너무나 30살까지만 일을 했는데, 지금 컴퓨터 알고리즘에 파스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왜냐하면 계산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체역학에는 파스칼이 압력의 단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엄친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고민을 그때 그 동굴에다 이제 손바닥을 찍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그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뭘 안고 있습니까?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애완용으로 고양이를 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자를 애완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키는 4m가 넘고, 그리고 엄청나게 포악하고 이런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뭐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면 좀 조신하게 살 줄 알았더니 더 포악해져가지고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초야권을 내가 갖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결혼하려면 일단 그 부인을 이 친구하고 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냥 부글부글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뭐 힘이 세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어떤 여자 하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얘를 갖다가 골탕 먹이는 방법이 하나 있다. 얘랑 비슷한 놈이 숲속에 하나 있는데 걔를 불러다가 싸움을 시켜보자. 그래서 얘가 지면은 걔는 야만스러우니까 다시 숲으로 가려고 그럴 거다. 우린 이 도시 생활에 지겨울 테니까. 그래가지고 숲에 가서 여기 엔키두라는 애를 꼬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합니다. 딱 보니까 둘이 아주 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4m 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벤져스 싸움이 붙어요. 근데 아무리 싸워도 이제 뭐 코피만 터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끝내고 길가메시라는 이 친구가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둘이 친구가 돼요. 우정에 사랑하는 친구가 돼. 근데 이 길가메시가 너무 이제 호탕하고 영혼 호걸이니까 그 신의 딸이 길가메시를 짝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길가메시한테 구애를 합니다. 내가 널 좋아한다. 그랬더니 길가메시가 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귄 여자가 이 여자도 있고 저 여자도 있고 이렇게 막 수다를 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딸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 인간인 주제에 뭐 그런 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놈을 혼내주자. 그러면 혼내주는 게 신이니까 탁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은 그거는 재미없다. 이놈을 아주 고통에 빠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영혼의 짝을 죽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길가메시가 자기가 만난 이 남자친구 영혼의 짝이 죽자 이제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야. 나도 죽겠네? 보니까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도 다 돌아가시네? 그래서 길가메시가 갑자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가지고
어떤 강을 건너고 온갖 수단을 다 버려서 이제 강을 거기 찾아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갔을 때 이제 길가메시는 이제 완전히 촉해해가지고 인간처럼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거기에 있는 현자한테 영생의 약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생의 약은 뭐냐면은 그냥 노인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약을 먹으면 젊어집니다. 젊게 오래 사는 거. 이 약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늙음을 피할 수 있는 약초가 저 깊은 연못 속에, 바다 속에 있다. 거기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제 길가메시가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약초를 짚습니다. 근데 그 약초가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길가메시는 그 손을 갖다 찢는 그 가시의 아픔을 견디면서 그걸 짚고 올라와요. 자, 이제 이걸 내가 갖고 와서 나도 먹고 우리 동네, 내가 여지까지 말썽만 폈는데 우리 동네 노인들한테 다 줘서 다 젊은이 만들겠다. 그걸 딱 와요. 그런데 너무 피곤했어요. 미션이 컴플리트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 약초를 싹 먹어 치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오기 3,000년 전, 그리고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인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얘기 지어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수다가 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다 속에는 뭐가 있냐? 얼만큼 이 사람들이 역시 우리 인간은 신처럼 영원 불멸불사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거에 대한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절절히 느끼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거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도 고민 아닙니까? 매일 뭐 건강 뭐에 좋다는 거 막 먹어야 되고 요즘 저도 뭐 좋다면 다 먹어요. 비타민 뭐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넙죽넙죽 먹습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 힘, 권력, 부, 명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모든 걸 누린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고 한 줌의 죄로 끝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철학자들이 등장했어요. 우리 손하철 교수, 한동대 자랑스러운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의 철학자가 딱 등장해요. 그 그리스에게에서 한 사람은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자력 전공에서 저는 대학교 가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원자론의 아버지 데모크리투스. 그렇지만은 저는 과학자니까 이 사람이 철학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데모크리투스 그리고 끝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되게 재미난 사람인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자기는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자기는 이 전 세계를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이집트도 가고 뭐 그때 당시에 다 돌아다녀요. 심지어 인도나 중국까지 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재산이 없으신 채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갔더니 그 나라는 돈을 얼마를 내야지 장례를 지낼 수 있는데 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을 부랴부랴 써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책을 팔았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장례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글과 말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는 친구였어요. 심지어는 플라톤도 이 사람이 하도 말을 잘해서 시기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데모크리투스가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이 원자라는 것이 있고 그걸 둘러싼 진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자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수소 원자 그 안에 있는 프로톤을 갖다 요만한 진볼처럼 하면은 전자가 어디쯤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전 정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뭡니까? 진공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막 피부가 탄력 있는 피부 막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허풍이에요. 완전히 진공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원자를 만약에 그냥 딱 모을 수만 있다 그러면 한 톨도 안 돼요. 좁쌀만큼도 안 돼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데모크리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는 어차피 허풍선이야. 허풍덩어리야. 죽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재수 좋게 이 몸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면 된다?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다 가면 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철학자 중에 별명이 웃음의 철학자예요. 그리고 그 웃음의 힘으로 이 사람이 100살이 넘게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전염병도 들고 이러던 시절. 그리고 이 사람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과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 에피쿠로스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신은 너무나 완벽해서 성가신 일을 싫어해. 그러니까 신이 인간처럼 성가신 애들한테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성가시게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신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맨날 신이 내 하는 짓 다 쳐다보면서 나를 갖다 뭐 혼내고 잘하면 돈 주고 이럴 줄 아는데 아니야. 신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도 야 죽으면 너 죽을 때 이 뇌가 정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껴. 그러니까 실제는 안 아파. 죽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전부 과학자적인 철학자들이 한 말이죠.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간 사람이 있고 반면으로 이제 종교로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기독교 같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불교 같으면 우리는 불멸불사의 존재다. 그래서 죽는 마지막 순간에 네가 생각하는 게 된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갑자기 내가 사마귀 이렇게 떠오르면 내가 사마귀가 되는 거죠. 그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든지 인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그런 재미난 건데 어쨌거나 이런 철학자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헤라클레이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우주가 우리 모든 것이 그 불타는 정념과 그 정념을 둘러싸이는 로고스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정념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비전에 막 몸을 던진다거나 그런 젊은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정념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이 나온 거죠. 인생 철학이죠.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런 철학들이. 그러나 이제 극단적인 과학자들이 나온 거죠. 야, 우리가 그래도 영생을 살 수 있게 해줘.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부터 있었던 건데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뇌도 꺼내고 장기도 꺼내고 그다음에 몸은 소금에다 염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두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다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저건데요.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이런 걸 했어요. 뭘 얘기냐면 야 여러 물질이 있는데 다 없어지는데 그 무덤을 캐봤더니 금은 안 없어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신라 왕가 딱 해보면은 그 금관은 딱 멀쩡해 있잖아요. 천년이 지났어도 사람은 지금 백골이 진토가 되고 있는데 금관이 반짝반짝합니다. 이 금에 불멸의 코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연금술이 나온 거예요. 이 시크릿 파우더를 뿌리기만 하면 그래서 이 금을 만들면 그죠? 우리가 어쩌면은 그 시크릿 파우더에서 영생의 비밀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연금술이 막 만들어진 거죠. 이때 연금술사들 중에 내가 진짜 시크릿 파우더 만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백설공주에도 보면은 그 마녀가 뭐 이렇게 막 개구리 넣고 막 끓여가지고 독약해서 사과에다 넣어가지고 막 먹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옛날 연금술사에 얽힌 이미지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금술사가 진짜 종종 내가 금으로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무슨 칩을 하나 만들었다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치고 돈이 황금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고 이제 딱 그 얘기가 나오면 어떤 일이냐면 새벽에 따라닥 말 타고 오는 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기사들이 이제 창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눈가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주의 성 지하에다가 가두고 이제 때리기 시작하죠.
불어라. 그리고 옆에서는 부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나오면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의 삶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 연금술사들이 그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쫙 보면 우리 손아철 교수가 이제 그 하이데거 전문가고 이제 닭달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 아주 잘 하는데 나는 그 닭달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연금술사들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최고의 연금술사였던 베트거라는 사람이 드레스덴의 연금술사인데 이 사람은 금을 만드는 대신에 백자를 만들어요. 금보다 비쌌던.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독일 가면 드레스덴 거기 가면은 그죠? 백자 이게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마이센 도자기가 이제 그 최고의 가치를 부과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어떻게 하면 죽음과 이거를 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연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죠? 이런 노력들이, 이런 욕망들이 우리한테 이제 과학기술과 철학, 종교 이 세 개의 축을 우리한테 던져준 것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 알겠어. 이제 내가 받아들여. 죽을 때 안 아프다 그러니까 뭐 그냥 죽기 전까지만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좋았어. 난 죽으면 몰라. 그 다음에 아예 모르겠어. 신은 뭐 너무나 완벽해서 나한테 관심이 없대. 이러면서 이제 피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난 어떻게 해야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복도 역시 또 똑같습니다. 행복을 위한 철학, 행복을 위한 종교, 행복을 위한 과학. 그죠? 근데 옛날에는 과학은 행복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고작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좀 덜어주는 거.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과학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를 쳐다보면서 행복을 찾잖아요. 무슨 유튜버가 얘기한 무슨 말, 맞아, 그러면 죽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무서웠다, 울었다,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과학기술이 우리들의 행복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키워드 중에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삶과 죽음, 신, 그 다음에 행복. 그래서 이제 지금 행복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요즘 이제 행복에 관한 심리학과 교수들은 주로 이렇게 5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긍정 정서. 그래서 파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무한 긍정. 아, 됐어. 나는 잘났어. 나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 오늘 한 일도 뭐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죠? 이렇게 계속. 근데 이 반대의 심리도 있죠. 이 자식이 태어나서 이놈이 살인범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라. 그 다음에 의미를 찾아라. 무슨 일이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행복해한다. 무의미한 일을 하면 내가 노예냐 뭐 이러면서 괴로워한다. 그 의미. 그 다음에 성취. 내가 뭘 했는데 와, 바느질을 했더니 인형이 나왔어요. 딴 애들은 다 이게 인형이냐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쁜 인형이야. 그죠? 그러면 행복해. 그다음 관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좀 좋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좀 안 되니까 누구하고 관계를 합니까? 강아지. 그죠? 고양이. 이런 걔네들은 아주 로얄하니까 배신도 안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막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몰입.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거. 그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랬어요. 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여기서 에우는 뭐냐면 유토피아는 좋다는 거예요. 굿. 다이모는 뭡니까? 여러분들 데몬, 그런 디몬, 그런 게 마귀, 귀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신을 다이몬이라고 불렀어요. 다이몬.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갓은 좋은 신이고 데몬은 갓하고 데몬 뭐 이렇게 뭐 굿하고 이불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냥 신들을 데몬이라고 데몬.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사실은 데미안이 아니라 데몬이에요. 데몬. 그러니까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람들 마음속에 깃들어지는 신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는 뭐냐면은
신의 뜻에 신처럼 좋은, 신과 같이 된 좋은, 또는 신의 부합한 신의 뜻에 따른 그런 것이죠. 이게 종교적인 의미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신이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여호와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각자가 섬기는 신 또는 내 안에 있는 신, 양신, 그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철학이 지금도 우리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아마 우리 손아철 교수님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손아철 교수님은 무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종교가 좀 해줘. 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종교가 해줘. 여러분 보세요. 이 깎아지는 절벽에다 수동을 짓고, 그죠? 아까 파스칼은 그 한참 혈기방자한 30살에서 40살 사이 얼굴도 이뻤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막 옷에다 못을 받고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이런 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여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살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과 합일된. 여기 보면 이제 이 종교의 거장들이 있죠. 여기 돌아가신 김수환 추이경, 그죠? 바보 정신, 뭐 이래서 고맙습니다. 사랑하세요. 그죠? 여기 누굽니까?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 스님, 그죠? 스님 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화장이 됐고, 이분도 최근에 돌아가실 때 틱나탄이라는 베트남 승려입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라는 공동체를 짓고 유럽에 이 불교 정신을 엄청 풍겼어요. 이 양반은 되게 심플해요. 숨 들이마실 때 땡큐, 숨 내쉴 때 I'm sorry. 그 두 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땡큐, I'm sorry. 땡큐, I love you. 그죠? 그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약간 성모 마리아 같은 부처님, 그죠? 이 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길상사라고 아시나요? 길상사라고 옛날에 요정이었던 그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 요정 대원각이 지금 길상사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한 분이 이 법정 스님인데, 그 대원각의 그 기생이 김영한 씨라는 기생인데, 그 김영한 씨가 사실은 시인 백석의 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백석이 김영한 씨가 이제 기생인데, 그 기생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 이 김영한 씨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일주일을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이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출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백석을 구출해내느라고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둘은 헤어졌어요. 둘은 헤어졌고, 백석은 그 이후에 간도로 가서 독립운동 같은 걸 하다가 결국은 북한으로 간 거죠. 그 월북 작가죠, 백석은. 그래서 백석이 쓴 시 있잖아요. 나타샤, 눈은 이렇게 내리고 나타샤는 오지도 않네. 그러면서 나타샤와 당나귀라는 시가 있는데 굉장히 서늘하고 한 거예요. 최근에 그 소설가 한 분이 그 백석의 7년간의 삶이라는 아주 상상적인 소설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하 씨가 6.25 때 이제 서울에 남아서 계속 기생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생 일을 하다 이게 너무 잘 돼서 이제 대원각에 저게 됐고 1000억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대원각 전체를. 그랬는데 이 김영한 씨가 이제 늘 백석을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법정 스님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정 스님에게서 그런 어떤 백석의 아주 정갈한 시인의 그 어떤 향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석한테 이제 자기 대원각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석이 거절을 해요. 나는 선승이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탁을 하는데 10년간 부탁을 했는데 마침내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살께서 무심하게 주시니 나도 무심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 요 사람은 백석이고 이게 김영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그 길상사를 이제 짓고 거기 이제 기생들이 옷 벗던 방을 이제 종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술 먹던 방들을 전부 선방으로 바꾸고 그렇게 지금 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봤는 거예요. 이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다 이제 백석을 기리는 조그만 비석 하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석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내 돈 1,000억이 그때 돈 1,000억이죠. 엄청난. 내 돈 1,000억이 백석에 시 한 줄만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결국은 그 자기의 전 재산을 종교에다 바칠 정도로 이 종교에 힘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 아까 얘기한 행복의 5요소, 의미를 줬고, 가치를 던져줬고, 성취를 줬고, 그죠? 몰입하게 해줬고, 긍정적인.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바치면서 행복했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인도해주는 코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은 그럼 우리한테 행복을 줄 것이냐? 줍니다. 아주 얄팍한 행복을 줍니다. 뭐냐? 아까 제가 다시 이 징그러운 뇌를 또 꺼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요게 손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발을 잘 쓰는 거죠. 근데 손해가 요 뒤인데 요 옆이 축지역이잖아요. 요 옆에 두 개 옆에 중심 거기가 바로 이제 중매인데 여기에 쾌락중추가 있어요. 쾌락중추. 근데 요 쾌락중추하고 고통중추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쾌락이 올 때 얼굴이 막 찡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하고 쾌락이 사실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쾌락중추의 신경다발이 어떻게 되면 여기가 번연계라는 건데 요 번연계 요거를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눈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뇌를 갖다 많이 잘라봐가지고 이 구조를 알아요. 뇌 안에 요게 있다는 아는데 요 번연계를 통해가지고 요 전두엽 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어떤 감각들이 쾌락으로 연결이 쫙 돼요. 근데 요 쾌락으로 가는 요 라인에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면은 쾌락이 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파민이 일단 분비되면 쾌락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 정도 자극으로는 쾌락이 안 와요. 더 센 게 와야 돼. 그래서 이 쾌락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마약 같은 데 빠지는 이유가 마약을 조금 먹었는데 그때 좋았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만큼 먹는데 옛날하고 달라.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조금 더 먹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래서 이제 뭐 바늘도둑이 손도둑 되는 거고 뭐 그런 늦바람이 뭐 그렇다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다 어디서 오냐면 유튜브, 특히 그 짧은 거 릴스라는 거 그거를 막 30분 40분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극이 와. 더 센 얘기가 있어야 돼요. 누굴 죽여야 된다, 뭐 부자 되는 법, 뭐 제목들 보면 다 세잖아요. 그게 다 그겁니다. 이 도파민입니다. 커피를 마신다. 커피 마시면 기분이 좋죠. 근데 중독되는 사람이 있나요? 커피 중독? 커피 중독은 좀 없죠. 근데 커피는 왜 그러냐면 커피를 보통 사람은 이 도파민이 너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억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졸립기도 해요. 도파민이 너무 나오면 잠도 안 오거든요. 근데 커피를 먹으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도파민 억제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자꾸 마시면서 사람들이 수다를 떠는 거죠. 제 아는 사람도
되게 아주 심각한 사람인데 커피만 마시면 갑자기 입이 찡 벌어지면서 막 옛날 얘기를 막 해요. 내가 뭐 옛날에 뭐 수색대 있을 때 뭐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브레인의 이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적어도 약간 지나친 우울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쪽 과학은 또 이 과학이 맡고 있는 영역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갖다 이제 약을 안 먹고 전기 신호를 빠직 해가지고 중증 우울증 환자 낫게 하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코드를 가지고 이 책을 쭉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까지 쭉 써고 뭐 르네상스, 뭐 계몽시대, 뭐 쭉 그런 얘기를 쭉 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손하철 교수님도 오고 그랬으니까 우리 대담을 좀 많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뒷부분을 좀 생략하고 여기서 저는 이제 강연을 좀 마치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종교, 철학, 과학 이 세 가지가 삼겹줄로 지금도 이 과학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고 그런데 점점 제일 큰 건 뭐냐 과학 기술이 지금 폭주하면서 이 종교와 철학을 압도하는 이런 시대로 오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그 과학 기술에 압도돼서 우리의 모든 인간성이나 이런 아름다웠던 아까 용산에서 바라봤던 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거대한 돌을 날라왔던 그 구석기인들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생각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